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난주는 좀 몸이 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좀 쉬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는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기술적 반등 나올 만한 자리는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좀 TSMC 쪽 좀 괜찮은 얘기들, 그리고 AI 쪽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 그러니까 좀 고위험 쪽에 좀 이제 붙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좀 시장을 좀 끌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여기부터 볼게요. 일전에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이제 하락 채널을 해서 이렇게 하락 터널을 타고서 내려왔는데 그걸 돌파하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저항 부분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확인 자리를 내줬어요. 보통 차트를 보게 되면은 돌파 강하게 한 다음에 그 자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지지하는 확인 자리를 한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 자리를 줬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이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뭐 금리 인하가 뭐 3월에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좀 박스권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TSMC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서 갑자기 반도체 쪽 움직임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앞전에 있었던 이 고점을 갖다 돌파하는 모습이죠. 생각했던 거는 원래 이 박스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좀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 좀 양호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미증시는 괜찮죠. 문제는 이제 국장이에요. 이건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은 패스하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2500선 이 라인을 갖다가 지켜줬어야 돼요. 근데 수요일 날 굉장히 크게 빠졌거든요. 수요일이 이날인데 수요일 날 종가가 뭐 2.47%, 그리고 저가도 2.49%, 그러니까 계속 무너진 다음에 뭐 기술적 반등 단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빠졌고, 그 전부터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한번 빠져주니까 뭐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자,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아무리 저렇게 빠지더라도 치고서 한번 반등 나오고 여기서 더 빠지면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그냥 수직 낙하를 한다? 뭐큰 이슈도 없는데 좀 그랬죠.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좀 반도체 쪽 힘 받으면서 좀 반등 좀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여기서 자, 좀 반등이 좀 한 이틀 정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특정 종목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거든요.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이쪽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 이상 올라가면서 걔네들이 지금 이 지수를 올려놓은 거지, 사실상 전 종목들 본인들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중소형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 계열이 아니라면 굉장히 뭐 전혀 오는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계속 빠져 있지. 자, 그런 부분들 좀 지금 섹터별로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선 여기에요. 제가 보는 자리는 여기 지금 이평선들이 몰려 있죠. 그리고 앞전에서도 여기가 저항이 좀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선을 앞전에서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여기서 저항 지지를 받고 이랬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120선을 저는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올릴게요. 만약에 올라온다 라고 하면 저는 여길 것 같아요. 뭐 높이 잡아줘도 2515 정도까지가 이제 최상단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붙어야지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PC 데이터가 좀 예상보다 잘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쪽 외에도 나머지들 실적들이 전부 다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거나, 이번 주부터 이제 미증시들 실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려면 여기선 재료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해요. 지금 빠진 거에 3분의 1 정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나올 만한 일정들 이제 좀 뒤에서 뉴스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시면서, 뭐 매일매일 이게 세계 증시가 워낙에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 초반대 여기서 이제 저항이 물려 있고, 이 저항을 돌파하려면 분명히 뭔가 새로운 강한 재료가 좀 필요하다, 지금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하고 기관 쪽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뭐 무난하게 계속 잘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 하락 기관에서 좀 강하게 좀 나가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이때 2주 2천 이렇게 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좀 반도체 몰빵이죠. 거의 몰빵으로 좀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
그거 빼면은 사실상 계속 이탈이었거든요. 장중에 현물 9천억씩 날려대니까 이게 당연히 수요일날 빠질 수밖에 없죠. 수요일날 9천억을 날렸고 이날 선물도 굉장히 많이 날렸을 거예요. 선물도 1조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선물로 1조 넘게 던지고 현물로 이제 9천억 던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서 거의 한 1,700억 던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앞전부터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개인들이 매수할 그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좀 세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다 샀느냐? 봤을 땐 그렇게 많이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아직 보고는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수급이 외국인이 꽝꽝꽝꽝꽝 세게 찍혀준다. 조 단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선물을 보셔야 돼요. 지금 선물은 계속 이탈 중이에요. 아무리 현물을 저렇게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물이 계속 이탈한다는 거는 선물 계속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여기까지고, 만약에 환율이 확 내려가고 환율이 뭐 1320원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가 주고, 그러고 외국인들 선물이 이제 매수하는 수량이 뭐 한 3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막 매수 수량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겠죠. 3천억 3천억 막 이런 식으로 잡히기 시작. 아, 그러면 반등 나올만 하네. 전체 종목들도 반등 한번 나올만 하네. 그러면은 순환매도 돌만 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 강한 반등, 그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나올 수는 있겠다, 이 정도만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국장에서는 환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세계 이슈들도 많고 뭐 홍해도 있고 별의별 얘기 다 많은데 뭐 김정은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면서 환율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경향을 보였고, 환율이 넘어서지 말아야 곳을 넘어섰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제일 해석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이탈을 했었고, 그리고 기관은 뭐 그걸 어느 정도 받아주지만 개인하고 같이 받았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솔직히 좀 보기가 애매해요. 2차 전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한 3년 뒤, 뭐 5년 뒤 당연히 바뀔 거다, 뭐 전기차 갈 거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특히나 24년 자체는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전기차가 뭐 산업 자체가 갑자기 확 터지는 그런 24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꺾이는 24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수치를 보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코스피로 봐야 되는데,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만 특정돼 가지고 지금 수급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어서 요걸로만 그냥 평가 뭐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관 이탈이 계속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근데 그 기간 이탈을 이끌어가는 주도체가 누구냐 봤을 때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고, 이것 따라서 이제 뭐 보험이든 투신이든 뭐 나머지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 어느 정도 기관들 금투든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탈하고 있고, 얘네들도 계속 연속성 있게 보통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은 연기금이 매일 던져요. 이게 한번 바뀌면은 또 매일 사요, 연기금이. 그래서 이렇게 던질 때는 아직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지금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때문에 오른 거지, 다른 종목이 다 같이 올라서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거 샀던 7천억도 그렇게 의미 있는 수량도 아니고, 선물도 그렇다고 다 같이 샀느냐, 현물과 선물을 같이 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저는 이걸 세게 반등시킬 만한 그러한 수급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보는 좀 시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게 2500 초반대면은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나 이런 게 좀 의미 있게 바뀌어준다면 돌파도 가능하겠네, 이런 기대감을 갖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우선은 최상단은 120선 2500 초반선. 이거 왜 다시 차트가 일로 왔지? 자, 2500 초반선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좀 기대를 우선은 해보고, 이 구간에서는 한번 좀 조율을 하면서 또 종목을 뭐 줄여나가고서 또 내려오면은 그때 또 잡으셔도 되니까, 자, 그래서 좀 운영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자금을 보더라도 개인들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어요. 사실 1월 2일, 그러니까 첫날 24년도 개장하자마자 첫날 바로 이제 고점을 찍고서 그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675부터 얼마예요 지금, 2400 중반까지 거의 200포인트 넘게 빠졌거든요. 200 한 20포인트 빠진 것 같네요. 그냥 수직 낙하하듯이 이렇게 빠져대니 이거는 뭐
개인들이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지쳐버렸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솔직히 지칠만해요. 지금 3주 내내 내렸다는 거거든요. 거의 3주 가까이. 자, 지칠만 하죠. 이 정도면은 제가 봐도 지칠만 해요. 그래서인지 증시 자금이 그래도 초반에는 막 들어오다가 좀 버텨주는만 했는데, 자, 5조 6천대였어요. 이때만 해도 5조 9천, 5조 6천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다시 아니죠. 5조가 아니죠. 49조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증시 예탁금들도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들이 좀 주식을 갖다 이제 덜어내고 좀 지쳤다, 하기 싫다. 근데 이럴 때가 또 올라가거든요. 희한하게. 이럴 때 또 이제 또 개미꼬시기처럼 또 올려주면은 또 개인들이 또 들어와주긴 해서, 자,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오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여기 예탁금이 좀 덜 잡힌 걸 수도 있어요. 1월 내내 지금 여기 계속 개인들을 샀잖아요. 꾸준히 샀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내내 계속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서 어느 정도 좀 도망간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근데 신용잔고도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뭐 뉴스 보면은 막 신용잔고가 뭐 이제 18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8조 크죠. 18조 큰데, 예전에 이렇게 막 크게 하락했을 때는 진짜 막 신용잔고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부터 봤을 때 1월 2일부터 봤을 때 하락했을 때 17조 5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18조 3천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많이 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늘은 거예요. 이 정도 빠졌으면 신용잔고 이 정도 늘은 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수치이니까. 그렇게 신용잔고 때문에 막 반대매매 터질 거, 반대매매가 터지겠죠. 터지기는 어쩔 수 없이 터지는 건 맞아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막 나는 세게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반대매매 그 사람은 터질 거예요. 근데 뭐 분할로 잘 사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터질 정도의 전체적인 신용잔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는 미증시를 지금 많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환율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율과 채권금리 때문이다. 근데 채권금리는 그렇지만 이제 미증시는 지금 강달러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쪽은 좀 강하게 계속 움직여 주는데, 지금 우리는 강달러가 오면은 굉장히 여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수급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미증시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 무슨 뭐 전쟁이나 이런 이슈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솔직히 지금 이거 빠질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외국인이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이걸 뺀 거거든요. 그 이탈한 이유는 환율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좀 지난주 뉴스부터만 할게요. 2주치 뉴스를 다 하려고 하니까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꽤 많더라고요. 자, 우선 12월 달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죠. 근데 소매 판매마저도 그 전주에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도 안 좋게 나왔어요, 사실. 뭐 그걸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아직은 하락하는 그런 기조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월 대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CPI도 안 좋은 상황이었어서 뭐 강달러로 가고 있었고,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와중에 소매 판매마저도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는 아직도 강하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더 고조될 수 있겠네. 안 그래도 홍해나 이쪽에서 또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물류비 올라가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당연히 또 올라갈 텐데, 거기에다가 소매 판매까지 강해? 그러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겠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이제 빠지는, 원래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장에서는 3월 정도로 봤어요. 3월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고 시장의 지수들 뭐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나 뭐 웬만한 시장들 국장도 같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전부 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자, 그랬어요. 자, 거기에다 대고서 이제 원래는 올 봄에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 막 기대를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자, 그거에 찬물을 또 하나 끼워 얹는 이제 22 총재가 있었죠. 자,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를 봤었고, 거기다가 22가 보더라도 지금은 봄에 금리 인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유럽도 CPI가 약간 이제 스티키한 상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뭔가 CPI가 지금까지 이렇게 빠졌다면 CPI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뭐 더 세게 이렇게 막 세게 빠지진 않을 거야, 이렇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천히 빠지면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여기서 만약 해버리면은 이거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당장은 현재 금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야지 CPI든 PC이든 얘네들이 좀 천천히라도 좀 흘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2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이제 여름 정도에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여름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다시 눌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20년물 입찰이 좀 부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채 금리가 쭉 계속 내려왔잖아요. 미국채 이제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때부터는 국채 입찰하는 게 입찰이 잘 됐어요. 그렇게 입찰에 문제가 없었어요. 웬만해서 잘 팔렸어요, 국채들이. 근데 국채 금리가 반등을 했거든요. 3.8%에서 4.2%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거 지금 사면 안 되겠는데,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하다 보니까 국채 입찰까지 이제 부진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거 다시 또 국채금리 또 발작하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약간 투심을 갖다가 줄였고, 그러면서 시장은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속돼서 나왔다. 주 초반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기대를 했었던 게 요거였었죠. 그러면은 실업수당 청구라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고용이라도 좀 힘들어져야지,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갖다 3월에 한다는 내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자, 16,000건이 감소했어요.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를 했다는 거는 고용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고용도 세, 방금 말씀드린 소비도 세, 아니 거기다가 그러면은 물가라도 좀 진정이 되나 했더니만 CPI는 또 올라가.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 금리 인하를 못 하겠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는 진짜 따라가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단순히 말하면은 이번 달에 나온 지표들은 정말 다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 중에 전부 다 최악이다 보니까 여기서 베팅을 세게 들어가기는 참, 뭐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베팅을 할 수 있겠지만 세게 들어가기에는 참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고 있어요. 반등 자체를 당장은. 그러고서 지표나 아니면은 뭐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FMC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내용이 좀 괜찮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한번 투자로 좀 베팅을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고용 실업이죠. 실업도 고용이니까.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수당으로 이제 고용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CPI, 뭐 여러 가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 다 봤는데 0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럼 국제 정세가 좋느냐?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이 진짜 많아요. 상황이 막 좋은 것도 아닌데 얘네 데이터까지 좋지 않다. 근데 나스닥이 올라간다. 저는 저거 한번 꼭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고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국장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배제시키려면은 뭔가 지표들도 바뀌고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러한 혼잡스러운 것들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지 좀 베팅을 좀 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심하시면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지금은 굳이 막 세게 갈 이유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요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6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 이것도 정말 최악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바뀐 내용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3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 왔었잖아요. 자, 이때가 이제 3월 24일 날 이제 FOMC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이런 걸 보는 그 패드워치죠. 자, 했을 때는 0.25%를 하락하겠다는 게, 이게 한때는 막 거의 90%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 0.25%할 거야. 3월에는 뭐 연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할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1월달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지표들이 나온 상태를 보면은 제가 봐도 3월에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3월에 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좀 좋게 좀 연착륙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번 지표들이 너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FMC에서도 좋은 얘기를 해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FMC까지는 저는 보고 좀 강한 베팅은 그럴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겠는데, 저도 이제 3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1월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3월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4월 달이 없으니까 5월 달 가능성은 있어요.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뭐 금리 인하를 갖다 0.5%까지 할 거야. 요 베팅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3월에서 5월로 좀 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시기가. 그래도 미증시를 뒤집어 엎었던 거는, 이게 국장에서 거의 시간 4시간인가 그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아닌데 장 마감쯤에 나왔어요. 반도체들이 살짝 반등 나오면서 그때 막 한미 반도체나 애들 움직이는 거 봤을 때 그때가 한 2시 반인가 한 이쯤 나왔던 것 같아요. 얘네 TSMC 실적이 제가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어느 정도 계속 빠지다가 살짝 반등해놓고 끝나고서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올려놓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인 그제였죠. 그제 강하게 뛰어놓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좀 괜찮아지겠네라는 게 좀 보였었고, 그나마 좀 기대할 게 반도체 아닐까. 근데
이것도 예전에 보면은 기대감을 이만큼 AI부터 뭐 기대감을 올려놓은 다음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다시 무너졌잖아요. 지금 비슷해요. 지금도 뭐 실적이 엄청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올해 매출이 20% 증가 전망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4분기 자체가 여기 4분기 나올걸요. 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동기 대비해서 2% 감소해요. 순이익도 19% 사실상 감소해요. 자, 요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올랐냐면은, 그러니까 예상치, 그 컨센이라고 하죠. 증권사에서 봤을 때도 예상치는 안 될 거야. 근데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수준, 그 정도가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갈 거야. 기대감으로 지금 벌써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야라고 이제 본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정말 바닥인지는 가봐야지 알겠죠. 뭐 AI랑 이쪽이 정말로 저렇게 많이 필요할지 그거는 이제 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시장을 갖다가 주 후반부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막 반등 아니었어요. 그랬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가 그 전날 이제 TSMC랑 이제 뭐 엔비디아 쪽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애플 쪽 호재가 좀 애플 쪽 호재는 아니죠.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플 쪽도 그러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반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국장에서 이제 반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고 하나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있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못 찍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 잘 피해 갔어요. 뭐 당연히 이건 피할 거라 봤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이거 재선 할 때까지, 재선을 하든 간에 대선까지는 그냥 계속 임시 예산안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이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예산 그냥 쥐어주지 않고도 임시 예산안으로 그냥 뭐 몇 주짜리, 6주짜리 이런 거 계속 던져주면서 그냥 이걸로 그냥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셧다운 가능성이 있었는데,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월까지 이제 셧다운을 피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쪽 말고 이제 중동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좀 했으면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뭐 전쟁이 신도 아니고 뭐 계속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자 지구에서 싸우다가 헤즈볼라랑 싸우다가 이제는 시리아 쪽에다 공습을 때려가지고 시리아 쪽에 공습을 때렸는데, 시리아 쪽에서 누가 죽었냐? 이란 혁명 수비대 간부 등이 이제 숨졌다고 합니다. 이란이 사실상 중동에 이제 웬만한 그 무력파죠. 뭐 무력으로 이렇게 있는 뭐 헤즈볼라나 이렇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런 애들처럼 그 뒤에 이제 뒷배가 사실상 이란이거든요. 자, 근데 이란 쪽의 간부를 숨지게 했다는 거는 조금 이슈가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보복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마스 어느 정도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조금 약하게 좀 대응하면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두 국가 이제 해법으로 좀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거의 뭐 강경하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외교 해법이 없으면은 헤즈볼라랑도 이제 전쟁할 수 있다. 헤즈볼라는 이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랑 또 전쟁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가지고 몇 주 내에 합의가 안 되면은 쟤네들이랑도 전쟁할 수 있어. 약간 요런 내용들. 지금도 안 그래도 미사일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얘네들이랑은. 근데 뭐 완전히 막 세게 지금 날아다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좀 지치죠. 거기 있는 국민들도 지칠 거고. 그리고 하마스가 문제가 됐었던 하마스는 어느 정도 다 부셔냈고, 그랬으면은 이제 좀 천천히 좀 하고 더 이상 이제 시끄럽게 여러 국가에 뭐 헤즈볼라고 뭐고 이런 데랑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자, 계속 거기 여기저기랑 막 싸운다고 하니까 바이든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말을 안 들어먹어서 그렇지, 네타냐후가. 자, 그래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바이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너네가 이제 처음에 폭격을 맞았으니까 당연히 대응하면서 하마스를 때린 거는 인정해. 근데 좀 천천히 약하게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두 국가 해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여기 있죠, 두 국가 해법을 갖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하고 지금 개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지금 얘랑은 대화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애가 있냐. 약간 요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도 이제 지칠만 했어요. 사람들이 지쳤으니까 이제 인질을 다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하마스랑 적당히 이제 끝내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저기 그냥 좀 딜 쳐가지고 전쟁 다 마무리해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인질도 좀 데려오고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질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전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이제 좀 물러나라고 이제 너 무슨 전쟁만 계속하려고 여기 있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뭐 네타냐후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그런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좁아지고 그런다면은 좀 전쟁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지금 하는 모습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막 정신 나간 듯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홍해 쪽으로 오면은 자, 미국은 상성 공격을 한 후티에 대해서 이제 국제 테러리스트로 재지정을 합니다. 3년 전인가 얘네들이 원래 후티 반군 애들이 원래 이제 국제 테러리스트에 이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풀어줬어요. 근데 그걸 다시 재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 차단 효과가 있고 식량, 연구, 구호품 전부 다 제재가 되니까 니네들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거야. 여기에 등록되면은 한 달 뒤부터 시행할 거니까 그 안에 마음을 잘 돌려봐.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후티 반군들은 그냥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열흘 동안에 후티를 갖다가 6번의 타격을 했었고 후티 미사일을 3개를 갖다가 뭐 파괴를 했다. 뭐 이 정도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중동 내에서 반미 감정이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솔직히 바이든 말도 안 듣고 그렇다고 이제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쪽을 갖다가 완전히 편들어주면서 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얘네 왜 있어? 그러면 중동에서는 미국이 굳이 있어야 돼? 약간 요러한 거죠. 근데 중동 안에서 지금 미군이 지금 주둔하는 곳이 이라크 한 곳이에요. 사실상 이라크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한 2,500명 그리고 이제 해외 뭐 EU랑 여기저기 막 여러 국가에서 이제 한 900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둔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 주도가 이제 필요가 없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섣부르게 철수를 하면은 IS가 복귀를 할 거다. 그럼 위험하다. 중동 불안을 더 부르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너를 지켜줘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 이라크 총리도 약간 여기저기 지금 중동 주변 눈치를 보니까 이거는 괜히 미국 손 들었다가는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미군 주둔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옆에 나라들 눈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란 쪽으로 붙을까, 미국 쪽으로 붙을까, 이라크는 지금 요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중동 전체가 완전히 다 이란 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이고, 미국의 홍해 뭐 이쪽에서 막 전투하는 거 다 죽여버리자. 약간 요런 식으로 가니까 그 안에 이라크만 혼자 따로 놀 수는 없다. 약간 보니까 이거 차라리 미국을 갖다 손절하고 이란 쪽에 편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왔다 갔다 지금 눈치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또 이란 지원하는 무장 세력이 있어요. 이란이 지원하는 얘기, 이란을 친 건 아니고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 뭐 하마스나 아니면은 저 헤즈볼라도 무장 세력이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라크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도 지금 계속 미사일 왔다 갔다 해요. 미군이 거기 있다 보니까. 왜? 중동 애들이 지금 미국 애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 애들이 이라크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미사일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 미군을 빼야 될까? 차라리 이쪽 편을 들까? 아니면은 미군의 그냥 보호를 받으면서 좀 버텨볼까? 약간 요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크도 지금 좀 시끄럽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을걸요? 말씀 안 들었나? 시리아 하나 있었는데 시리아. 지금 시리아도 지금 미사일이 지금 날아다니던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가자 지구가 있었고 그리고 홍해도 지금 터지고 있었고 시리아도 지금 아까 전에 이란의 그 누구죠? 관리급 위 뭐 몇 명 죽었다고 얘기했었던 게 그게 시리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도 지금 미사일 날라갔고 이스라엘 시리아 쪽에다가 미사일 쏜 거죠. 자, 거기다가 이라크는 지금 아까 방금 봤듯이 미군이 계속 주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장 세력들이 계속 건드리는 그런 곳이 됐고 그래서 이라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 파키스탄까지 이 뒤에는 솔직히 다 이란이 있어요. 결국 이란이 계속 전부 다 이렇게 무장 세력도 지원하고 그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게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그래서 나 너네 칠래 라고 하는 순간에는 중동은 그냥 확전이고 그냥 개판 나요. 그래서 이란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 이란이 크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은 큰 확전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란이 이러다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큰 확전이 벌어지고 또다시 좀 이스라엘급이 아닌 더 큰 급의 이제 좀 재앙 같은 전쟁이 그 지역에서 벌어지겠죠.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또. 그래서 이란의 움직임만 계속 잘 보셔야 된다. 이거는 이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에너지 쪽이도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물류 비용이 굉장히 상승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바로 안 잡혀요. 그러면 이것저것 지금까지 예상해 왔었던 뭐 금리나 국채 금리 뭐 여러 가지 막 환율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다 안 좋아져요. 지금 막 다 꼬여버릴 수가 있어서 이란이 만약에 확전으로 간다? 그게 굉장히 커요. 지금 저렇게 조그마한 무장 세력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냥 미사일 좀 날리고 그냥 불지르고 하는 거는 그냥 애교로 그냥 봐주시면 되는데 이란이 움직이는 건 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유가도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유가 굳이 안 봐도 돼가지고 아직은 유가는 평이해요. 자, 홍해 사태에도 잠잠한 에너지예요. 에너지 뭐 이제 가스나 뭐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양호합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때 어느 정도 많이들 비축을 해놨어요. 유가가 막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올 때 국가들마다 예상 보통 만약에 3개월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상을 이제 좀 보유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쉐일 업체들이 굉장히 좀 잘 퍼내가지고 공급도 좀 과잉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 또 하나 뭐냐 중국이 그러면은 좀 소비가 좀 되면서 막 경제가 막 부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국의 인구 엄청나잖아요. 여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지금도 간간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소비가 그렇게 터지지 않다 보니 당연히 기름에 대한 소비도 적고 그러면은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러면은 공급 과잉이다 오히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란까지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움직이긴 움직일 거예요. 에너지 쪽이. 에너지 가격이 확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란이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저렇게 짜잘하게 그냥 맨날 그냥 치고 빠지고 저런 전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유가는 어느 정도 그냥 잘 버텨주지 않을까 에너지 쪽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만 계속 좀 주시하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지난주에 이제 대만 그 선거가 있었죠. 토요일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 들었어야 되는데 영상을 못 찍어서 설명 못 드렸는데 자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이 친중으로 간다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진짜 5월 안에 전쟁을 할 거다. 전쟁으로 무력 통일을 하겠다. 막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겁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확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대만의 인민의 마음을 얻고 대만을 애국 통일로 할 수 있는 애국 통일 세력을 갖다가 강화하라. 이런 식의 이제 주문이 나왔죠.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력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 안에서 이게 이번에 친중이라 뭐 이제 친미죠. 친미로 이제 뽑혔죠. 아까 전에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친중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네, 친미로 이제 뽑혔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중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얘네들이 애국 통일할 수 있는 그 세력을 갖다 계속 늘려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좀 애국 통일할 수 있게 분위기 좀 조성을 해봐라.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쟁도 할 수 있고 겁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거기서 겁을 먹어가지고 친중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좋은 사람 이걸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미를 선택한 게 더 셌다는 게 결과예요. 투표 결과상. 근데 친미가 그렇다고 굉장히 뭐 득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도 라이칭도가 굉장히 그렇게 막 표를 많이 받으면서 이기진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의회도 친중이 좀 잡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잘 굴러가게 하면은 친중으로 좀 분위기 전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하자. 약간 요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미국 간의 관계가 여기 나오나? 자, 미국 간의 이제 미중 관계 개선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칠까봐 만약에 지금 중국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이 굉장히 지금 경기 부양을 잘하고 지금 경제 상태가 되게 좋으면은 솔직히 미국 들이받을 거예요. 그냥 미국 들이받아버리고 뭐 니네가 뭐 관세를 갖다가 때려? 그러면 우리는 히토조 때리고 뭐 때리고 니네한테 뭐 다 안 줄 거야. 에너지 가격 다 올리고 뭐 그래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트럼프랑 싸울 때처럼 이제 무역 전쟁 하듯이 그렇게 이제 싸우면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미국한테 밉보일 수 있는 짓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미중 관계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관세 때리고 못 때리고 또 때리면은 만약 얘네가 뭘 해가지고 얘네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때릴래. 그래 버리면은 지금 미국은 되게 잘 살잖아요. 지금 봤을 때도 아까 전에 소매 판매를 보고 막 진짜 고용을 봤을 때도 굉장히 그렇게 고용이 튼튼할 수가 없고 강달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때리면은 솔직히 타격받는 건 중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대만한테 그렇게까지 언급을 하면서
가봤자 우리가 득될 게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은 5월 달에 이제 라이칭더가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니까 5월부터 시작이니까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 약간 그런 탐색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탐색전이라고 전 보여져요. 우선은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뭐 의회가 완전히 뭐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꽤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탐색전 하면서 좀 분위기 바뀔 수 있는지 그 정도 좀 봐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월까지는 대만 쪽에서는 뭔가 막 크게 이슈될 만한 그런 건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자, 우크라이나 굳이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상황은 좀 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우크라이나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드론 공격으로 유주 창고에 큰 불이 났다. 뭐 어마무시하게 막 폭격하고 막 이런 싸움은 안 나고 있고요. 뭐 둘 다 뭐 미사일도 없는 건지 이제 우크라이나도 뭐 탄약도 부족하니까 뭐 힘들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냥 꾸준히 싸움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 이미 낮아진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실적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실적주가 이제 계속 시작되면서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실적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좀 이때 많이 나와요. 자, 요때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국장도 이때 많이 나오죠. 국장도 이때 많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빅테크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짜잘한 애들 쫙 나올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근데 FOMC 전이 되면서 블랙위크가 되게 되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못 하게 돼요. 연준 위원들 발언을 한 일주일 동안 못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볼 수 있는 게 지표인데 그때 동안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몇 개 없어요. 마지막에 나올 거 26일 날 나올 거 PCE 하나 있어요. 이때 이제 금요일 날 어차피 우리 국장 끝나고니까 주말에 제가 이건 설명드리면 되는데 PCE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차피 CPI 때 안 좋은 거 알았어. 안 좋은 거 알았기 때문에 PCE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빠질 걸 아니 어느 정도 올라갈 건 알아요. 올라갈 건 아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하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이걸 반응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26일 날 그게 그냥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치 정도 나왔네. CPI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 나왔으니까 뭐 PC도 좀 반등 나왔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막 말도 안 돼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낮고 요 정도 움직였네. 그러면은 시장에 큰 타격 없겠어 하고서 와 하고 또 다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이번 주랑 다음 주 안에는 조금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는 더 추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FMC에서 꼭지를 맞을 가능성은 좀 많아 보여요. FMC가 지난번에 이제 파월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표들이 굉장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당연히 파월은 지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매파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먹고 나올 수 있어 하면은 잘 먹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러면 FOMC 보고서 그 다음 무너질 때 그때 들어갈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볼 거 PC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도 뭐 국채 입찰 이런 거 있긴 한데 국채 금리 그래도 어느 정도 4.2%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 낮고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없고 볼 거는 PC밖에 없네. 그러면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TSMC 실적이 나와가지고 날아가듯이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적이에요. 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유나이티드 뱅크랑 이쪽 뱅코프니까 뱅코프 뭐 뱅크 이슈도 없으니까 뭐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뭐 그냥 원래 이쪽은 잘 갔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고 P&G 피우고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근데 실적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넷플릭스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격 인상도 많이 했고 얘네들 그러고 그렇게 이탈된 것도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넷플릭스도 그냥 나쁘지 않게 괜찮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화요일 날 또 이제 빅테크 위주로 좀 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쫙 나오면서 화요일 날 좀 한번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한번 더 나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세계 이런 전쟁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갑자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리고 ADM 그리고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수요일 날 테슬라 있죠. 그리고 ASML, 뭐 IBM, 다 반도체네요. 그냥 싸그리 반도체네요. 반도체 그냥 실적주네요. 자, 뭐 시게이트부터 다 거의 다 반도체네요. 자, 얘네들이 이제 나와준다면은 테슬라는 좀 반대죠. 이제 2차전지긴 하지만 얘가 조금 시장을 무너뜨릴 수는 있는데 지금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반도체들이 올라가더라도 테슬라만 혼자 죽는 그런 꼴을 보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7개 중에서 그냥 하나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빅테크 6개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굳이 테슬라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실적은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췄을 것 같지만 독일에서 지금 뭐 홍해 이런 이슈 때문에 부품이 잘 안 들어갔다는 제가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수량을 못 맞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 대수로 갔다가. 그래서 요때 시장이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가 혼자 무너질지 시장을 갖다 끌고 같이 무너질지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적도. 자, 5년물 국채 입찰 뭐 국채 금리가 그래도 조금은 빠졌으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 받아주는 정도 그렇게 큰 이슈 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텔 있네요. 인텔 비자 요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플렉스톤이랑 사우트웨스트 항공 필요 없고 다 항공 쪽이고요. 항공 쪽 주가 좀 이때 많네요. 목요일날 이때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PC 이때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이거 저녁에 나와요. 어차피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10시 몇 분인가 10시 반인가 11시 반인가 뭐 그쯤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주말에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때 뭐 큰 변동을 줄 만한 저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왜? 우리는 이걸 CPI에서 이미 한번 타격을 받았어요. CPI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미 PC를 갖다 한번 봤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전 실적들이 괜찮다 그러면 요거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려 가지고 진짜 마지막 저 고점을 갖다 한번 치고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을 갖다 만들어낼지 그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칠 수 있겠다. 우려되는 건 딱 하나 테슬라 실적 그 정도 있네요. PC도 크게 문제 안 잡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저걸로도 지금 이미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화요일날 장 마감하고서 이제 넷플릭스가 나오니까 수요일날 국장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나오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오니까 목요일날 우리 국장 전에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텔 굳이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뭐 ASML 이런 것도 좀 실적 봐야 되겠죠. ASML이랑 뭐 IBM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좀 실적주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을 봐야죠. 환율이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사실상 이러한 박스권이었어요. 지금 1320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걸어 놓은 게. 자, 여기가 고점이었죠.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고점이었어. 이거만큼은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단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박스권에서 지금 꾸준히 움직여 왔었어요. 환율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걸 넘어섰으니까 환율이 기겁을 했고 환율이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약간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적당히 이탈을 하고는 있었는데 강하게 정신 나간 듯이 이탈이 나왔죠. 이때가 언제죠? 보면은 1월 16일, 1월 16일 언제일까요? 1월 16일 선물 볼게요. 1월 16일 환율이 이때 강하게 이탈을 했어요. 5천억 던지고서 그 다음날 되자마자 바로 환율 보니까 저거 완전 기겁해가지고 그냥 1조를 그냥 던져버리죠. 외국인들은 환율 보고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거 내려와도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돌파가 나왔으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확인 자리예요. 1320원을 지지받고 다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320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아니면은 내려오더라도 여기 1320이죠.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 살짝 주고 요러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N자로. 이게 나오거나 아닌 이상 1320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1320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또 국장에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연기금부터 여기저기 정상적으로 좀 이제 좀 수급이 좀 다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직은 환율은 계속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며칠 내려간 거는 급등에 대해서 그냥 확인자리를 주려고 내려 눌러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한때 5점 몇 퍼센트 고점 찍고서 계속 이렇게 N자로 계속 내려왔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올 때도. 자, 근데 여기서 N자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으로 이렇게 N자를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자, 그러고 4.2% 여기는 좀 강해요. 방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고점을 한번 치긴 했었는데 여기 굉장히 강하거든요. 4.2%. 그리고 4.2 초반대가 4.2가 저항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4.1을 갖다 저항으로 볼게요. 그냥 저는 4.1은 못 넘지 않을까 당장은. 그걸 넘으려면 뭔가 센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표가 나올 만한 게 별게 없어요 이번 주에. 결국은 PC랑 실적들인데 뭐 실적 그냥 적당히 나온다 해서 실적 때문에 막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정도 N자를 갖다 보여줬고 4.1을 때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4점 초반대
4.05%까지 내려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5에서 더 내려올지. 그래서 박스권을 갖다 그리면서 움직임을 갖다 가져갈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도 지금 발작해가지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4%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만 좀 이어가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지금은 환율이라 봅니다. 환율은 뭐 이제 금통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강달러예요. 강달러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엔화 같은 경우에 같이 똑같이 봐보시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저 달러가 한국이 문제여서라고 막 이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 어디 갔어? 달러 N 여기 있네요. N이랑 달러를 보더라도 그냥 나온 김에 그냥 이거까지 보고 갈게요. N이랑 달러를 보더라도 얘네도 기겁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정신 나간 듯이.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 거지. 한국이 뭐 무슨 뭐 김정은이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세계 전쟁 이슈? 전쟁 이슈 때문에 당연히 강달러는 될 수 있어요. 전쟁이 더 커진다, 만약에 홍해 더 커진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야지. 금 사야지. 지금 금 많이 올랐잖아요. 금 사야지, 은 사야지, 뭐 원자재 사야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달러 사놔야지. 강달러. 살아남을 게 뭐 기축도 뭐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는 거고 결국은 엔화 같이 좀 잘 버틸 수 있겠다 싶은 애들로 이렇게 기겁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국장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외국인 수급으로 다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이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외국인이 또 최근에 들어왔는데 들어와봤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는 안 사.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네. 그래서 저는 지수를 믿고서 여기까지는 베팅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나는 이 구간 안에서 한번 먹고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단타 칠 수 있어. 그런 분들 외에는 굳이 저는 지금 빠르게 타야 될까?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제일 좋아 보여요. FMC까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이번 달은 좀 쉬시고 FMC 한 이때 나오거든요. 다 그 다음 주 한 이땐가 31일인가 1일인가 이쯤 될 거예요 대충. 언제죠? 31일인가 1일인가 FMC가 영상이 좀 길어져서 보자. 근데 31일일 거예요. 이번 주에 그 FMC 없었으니까 다음 주 31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FMC까지 확인하시고 전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 PCE, 소매 판매 뭐 지금 다 좋아진 게 단 한 개도 없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